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 2025가 지난 10일 막을 내렸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전 세계 4,500개 이상의 기업들과 14만 1천여 명의 관람객, 또 6천 명 이상의 미디어 관계자가 몰려서 가는 곳마다 장사진을 이뤘다고 하는데요. 올 CES의 화두는 역시 인공지능 AI였고요. 전 세계 투자자 등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인기 키워드는 엔비디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번 CES에서는 AI 홈을 비롯해서 AI 오피스, AI 공장, AI 모빌리티 등 이제 곧 현실이 될 미래 일상을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곧 다가올 미래 기술이 펼쳐졌던 CES 현장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죠. 예상보다 강한 고용 지표가 나오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속도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스피가 다시 2,500선을 내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04% 하락했습니다. 26포인트가 빠져가지고요. 2,489포인트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코스닥도 1.35% 9.68포인트 하락하면서 70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확대되면서 코스피는 1% 이상의 조정을 받았고요. 외국인이 특히 9천억 원 가까이 매도 물량을 좀 쏟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대체로 다 하락세였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난주에 좀 큰 반등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17%, 네. SK하이닉스는 4.52% 그러네요. 하락하면서 많이 빠졌네요. 네, 전체적으로 좀 지수 낙폭을 키우는 요인이었고요. 네. 엔비디아와 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한 현대차와 기아도 오늘은 또 나란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조정을 받은 이유를 좀 분석해 주세요. 일단 국내 증시가 지난주에 계속된 좀 반등을 보였지 않습니까? 단기 고점에 따른 조정세가 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고 그 기저에는 사실 이제 강달러 부담이 좀 커진 여파가 주로 작용했습니다. 네. 이 강달러 부담은 미국발 고용 지표 의 강세 때문이라고 딱 봐야 되겠고요. 그 주말 사이였죠.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 전월 대비 26만 명 가까이 신규 고용이 증가를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네. 정말 서프라이즈였는데 어쨌든 미국의 고용 시장이 이렇게 뜨거워졌다라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명분이 크게 후퇴했다. 일각에서는 뭐 더 강하게 보는 거는 금리나 사이클이 아예 올해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전망이 지금 나오면서 이런 영향으로 뭐 지난주 뉴욕 3대 지수 다 1% 이상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죠. 네. 미 국채 10년물 금리도 크게 치솟았습니다. 4.76%까지 오르면서 1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고요. 이에 따라 달러 인덱스 109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109.4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증시 조정이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미 좀 나홀로 저평가 상태인 만큼 이런 외부 요인에 따른 충격이 예상만큼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저점 수준으로 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장이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력에 따른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인데 이번 주의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벤처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했다고요? 네, 이게 벤처기업 협회가 국내 벤처기업 3만 7천 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작년 기준은 아니고요. 2023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벤처기업 평균 영업이익이
1,100만 원 적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평균입니다. 이 협회가 실태 조사를 시작한 게 1999년인데 이후에 첫 적자 전환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에 평균 영업이익은 3,600만 원이었습니다. 전체적인 벤처기업 영업이익 총액 1조 1,520억 원에서 4,219억 7,500만 원 적자로 그러니까 1조 5,700억 원이나 크게 급감을 한 거죠. 네. 그만큼 지금 벤처기업 실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거고 뭐 영락 없이 고금리 여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2023년은 뭐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가 절정의 시기였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글로벌 공급망도 불안정했기 때문에 각종 원자재 비용이 크게 올랐던 시기였죠. 네. 이런 고금리 여파의 벤처기업들의 수익성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23년에만 이 벤처기업들이 치른 금융 비용이 1년 사이에 22%나 아, 그랬군요.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 규모가 적을수록 이런 영업이익의 감소폭은 더 심했어요. 매출이 한 400억에서 500억 원 이상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4.97%였거든요. 네. 근데 보통 대다수의 벤처기업들이 있지만 매출 5억 원 미만 이 기업들을 보면 마이너스 219%. 네. 굉장히 큰 편차가 난 거죠. 네. 벤처기업 하면은 국가 성장 동력의 한 축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이 단순한 수익 악화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제 벤처 생태계 전반에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벤처기업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벤처기업 생태계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창업에서 시작하는 스타트업부터 단계별 성장을 거쳐서 나중에 정말 잘 되면 기업 가치 1조 원이 넘는 정말 우리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들로 성장하는 이런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성장 단계별로 만들어져 있는 생태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고금리 여파라든지 이런 고금리 여파에 따른 각종 예산 감소, 투자 감소 이런 여파로 인해서 전체적인 경쟁력이 지금 많이 약화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2023년 벤처기업의 연구개발 비율을 보니까 매출 대비 평균 4.6%. 그래서 전년 대비 0.4%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거든요. 아. 이게 2021년에는 3.2%, 2022년에는 4.2% 각각 증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벤처기업 업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혁신활동이에요. 연구개발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런 투자 여건이 악화되면서 벤처 생태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2023년 조사잖아요. 2024년 조사가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네. 정부의 R&D 예산 삭감분이 아직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작년에 삭감이 그렇죠. 됐었죠. 네. 그런 조사 결과라는 것도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논란이 됐었던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런 벤처기업들의 R&D 예산에 이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 R&D 예산 감소에 따라서 일부 사업의 예상 삭감들이 다 발표가 됐었고 네. 여기에 벤처기업 업계가 강하게 반발을 하자 일부 뭐 창업 성장이라든지 기술 혁신 부분에 감액 결정이 철회되기는 했지만 다 철회가 된 게 아니거든요. 네, 삭감 유지된 채 남아 있는 기업들도 꽤 있었죠. 그럼요. 네.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고요. 벤처기업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나 이런 기업들과는 여건이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창업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갖고 이른바 이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해서 사업화를 해가는 과정에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연구개발 예산 지원이 되게 필수적입니다. 네. 이처럼 투자 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면서 벤처 시장 자체도 좀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국내 벤처기업 수가 3만 8천 개 수준이었습니다. 전년 네. 대비 다 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대기업 주도의 수출 성장 효과가 전반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적다라는 게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체질 개선, 구조 변화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벤처 스타트업의 양성을 통한 새로운 경제 가치의 창출이 꼭 가야 될 길로 꼽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벤처 생태계 불을 정말로 꺼트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자, 설 연휴가 한 2주 앞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요. 정부가 이제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일단 뭐 농산물 가격 안정 위해서 비축 물량 풀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농식품부가 이제 설 성수기를 맞춰서 겨울철 배추, 무 공급 부족에 대비해서 정부 가용 물량입니다. 11,000톤을
하루 200톤 이상씩 방출하기로 했고요. 네. 이와 별개로 이제 농협과 별도로 계약하는 계약 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해서 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배추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 추진한다. 무할당 관세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현재 배추와 무가 지난해부터 작황부진 여파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요. 특히 산지 유통인이라든지 김치 업체들이 가격이 오를 것들을 전망을 해서 네. 저장 물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어서 이런 것도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요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산지 유통인이나 김치 업체에는 출하 장려금 지원들을 통해서 계속 좀 저장한 물량들을 출하시키도록 유도한다는 그런 계획도 내놨고요. 현재 배추 소매 가격 지난 10일 기준 한 포기에 4,928원인데 이게 1년 전보다는 55%, 평년보다는 30% 이상 여전히 높은 가격이고요. 무 역시도 1년 전과 비교해서 76%, 평년과 비교해서 50% 이상 비싼 가격 수준대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일 가운데에서는 성수품에 들어가는 배가 여전히 좀 비싼 수준인데 배 수급 안정을 위해서 계약 재배 물량 10,000톤을 시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김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가격 정보 사이트를 보면요. 마른 김 기준 10장 평균 소매 가격이 지난 10일 기준 1,562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 장에 그리면 150원을 넘는다라는 얘기죠. 이게 전통시장이 아닌 마트 가격은 더 비쌉니다. 2,070원까지 높아져서 장당 200원이 네. 넘는 꼴이 됐고요. 마른 김 평균 소매 가격이 1년 전의 가격을 보면 10장에 한 1,054원이었고 장당 100원 꼴이었는데 1년 사이에 그러니까 50% 가까이 가격이 오른 거죠. 김은 사실 지난해도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먹거리 물가가 급등했던 시기에 같이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좀 주춤하다가 연말 들어서 지금 오름세가 다시 가팔라진 모양새입니다. 작년 1월부터 11개월 연속 월 평균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요. 네. 1개월 전 가격이 10장 기준으로 1,300원대였는데 이달 들어서 이달 초에는 1,429원까지 올랐고 9일에는 1,528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또 하루 만에 34원이 더 오르게 된 겁니다. 김 외에도요. 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오름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9%였는데 수산물 물가 상승률은 3.1%로 훨씬 높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5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현지 시간 7일 개막해서 10일 막을 내렸습니다. 2022년 그 11월 출시된 챗GPT 열풍으로 지난 행사에서 전면에 배치된 AI는 올해 CES에서는 기술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왔음을 확인하는 그런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단연 이제 엔비디아로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 AI 기술을 둘러싸고 글로벌 기업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이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였는지 자세한 얘기 현장을 다녀오신 분을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이자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이신 김덕진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어제 밤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차도 지금 적응 못하고 있는데 열심히 나왔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여기서 얼마나 걸리죠?
이제 뭐 직항으로 가면은 뭐 열 몇 시간 걸릴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좀 돈이 없어서 하와이를 찍고 가느라고 거의 뭐 1박 2일로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럼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거기. 실제로 한 네. 6일, 7일 있었고요. 네. 왜냐하면은 실제 CES 행사 자체는 4일인데 네, 그 전에. 앞에 이제 미디어 데이나 기자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한 이틀 정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저는 미디어 자격으로 이제 언론사랑 같이 가가지고 네. 뭐 관련된 기조연설이나 쭉 듣다 보니까 한 7일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본 행사는 7일부터였는데 이제 그 네. 전에 프리는 6일부터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올해만 다녀오신 게 아니죠, 교수님? 네, 뭐 실제로 이제 이 CES라는 쇼 자체는 한 2010년부터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뭐 네. 변화들을 봤었고요. 뭐 작년에도 갔다 오고 뭐 기회 될 때마다 한 번씩 가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자, 몇 년 동안 쭉 지켜보셨는데 올해는 분위기가 어땠어요? 일단은 뭐 CES 하면은 북적북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네. 넓다 뭐 이런 표현 계속 하니까 얼마나 넓어 이러잖아요. 네. 이게 우리로 치면은 그냥 그 전시장이 네. 그 강남역에서 한 네. 잠실 뭐 그 정도? 까지. 네, 그게 다 그냥 전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호텔들이라든가 컨벤션 센터 이런 데에 군데군데 열리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라는 LVCC를 중심으로 네. 움직이는데 이 컨벤션 센터 안에서만 거의 끝에서 끝까지 걸어가면 몇 시간이 걸려요. 그런가요? 네. 제가 라스베가스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렇게 네. 되게 넓었습니까? 네, 실제로 확장이 계속 되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옆에도 원래는 네. 일반적인 그 뭐 주차장이었던 데가 갑자기 이제 호텔이 돼가지고 그 네. 안에서 열리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그것 자체를 우리가 말하는 한 이 행사 한 네. 3.5일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4일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거의 철수하니까 그래가지고 3.5일 동안 다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종의 저는 그 CES를 진행하는 CTA 측이 네. 일종의 헝거 마케팅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헝거 마케팅이라는 네, 그러니까 게요? 정말로 쉬지 않고 다 봐도 혼자 네. 다 못 보니까 못 본 거 내년에 또 보러 와야지 약간 그렇게 하는. 네, 왜냐하면은 실제 네. 이번에 CES 2025년에도요 네. 166개국의 4,800개의 기업이 참여했고 14만 명 이상이 둘러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재밌는 게 거기 나오는 기술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작년에 나온 기술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해서 작년에 본 거랑의 흐름도 보고 전체적으로 봐라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CES 얘기할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CES에 우리나라 사람 왜 이렇게 많이 가냐. 실제로 이번에 4,800개 기업 중에 네. 우리나라 기업이 작은데 큰데 포함해서 1,000여 개 되거든요. 한 3위 정도였다고 하는데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근데 부스 하나는 크지가 않던데요. 네. 화면에서 본 거로. 맞아요. 보면요. 왜냐하면 네. 작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 코엑스 이런 데 사는 행사처럼 이렇게 부스가 이렇게 여러 개가 계속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네. 그렇게 된 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기업들은 자기네 이제 그 큰 비용을 들여서 들어가니까 우리가 네. 말하는 LG나 삼성이 솔직히 네. 말하면 이 CES 갔을 때 무조건 메인이에요. 네. 왜냐하면 센트럴에 들어갈 때 맨 처음에 들어가는데 LG가 항상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이 있고 근데 그런 데도 부스가 되게 크거든요. 네. 근데 나머지 뭐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상당히 작은데 네. 작은 이유는 이제 지자체나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가게 돼요. 그럼 그런 데들은 말씀하신 대로 약간 작은 한 칸 한 칸인데 네. 이제 그런 것들 보고 그게 효과가 있냐 뭐 어떻게 되냐 뭐 왈가왈부가 많긴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요. CES를 왜 가느냐입니다. CES를 왜 가느냐. 누가? 네, 기업인들, 네, 기업인들 그리고 또 기업들이? 아까 좀 스타트업들이 왜 가느냐인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CES를 언론에서 많이 보니까 이거 트렌드를 방문하기 위해서 보는 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일반 방문객들의 얘기고 실제 이 쇼는요. 네. 그 구매와 이제 판매가 일어나는 B2B 바이어들을 위한 쇼예요. 네. 그러면은 왜 요게 가느냐? CES를 진행하는 협회가 CTA거든요. 미국 소비자 기술 협회. 네.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 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실제로 거기 가시는 분들은 미국에 팔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 팔러 가는 거니까 당연히 미국에 가야겠죠. 네. 근데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올해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중국 기업들이 다시 나온 이유가 미중 무역 갈등이 조금 완화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중국 내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스타트업들, 중국 스타트업들이 중국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자기네들 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 사달라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 시장만 보기에 어려운
우리 기업들이 분명히 좀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차원에서는 이런 CES가 좀 의미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피어도 네. 스피어에서도 열린 거죠. 이번에 그게 상당히 흥미로웠는데요. 네. 말씀드린 스피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부터 이제 생긴 라스베가스의 명물인데 네. 이 녀석이 이제 아주 고화질의 이제 화면이 있어요. 네. 우리로 치면 예전에 아이맥스 이런 식으로 화면 꽉 채우는 건데 네. 화면의 넓이가 LED가 네. 54,000 제곱미터입니다. 화면이 그러니까는 네. 그냥 다 천장이고 뭐고 다 화면이고 네. 화질이 16K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뭐 4K, 뭐 8K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것만 봐도 눈이 시린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고화질이에요. 네. 그리고 그 안에 한 18,6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공연장입니다. 네. 거기를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데 네. 여기가 원래 막 되게 비싼 영화나 이런 것만 했거든요. 공연하고. 네. 근데 이번에 CES에서 사람들이 스피어에 기대고 저도 그거에 되게 감동을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델타라는 항공사가 네, 네. 거기를 통째로 빌려서 글쎄 말이에요. 거기에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근데 기조연설만 한 게 아니라 델타가 어떻게 했냐면 비행사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갈 때부터 네. 그 우리가 말하는 기내식을 줘요. 그래서 기내식을 그냥 아침에 주고 네. 음료랑 다 무제한으로 주고 아,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공짜로? 네, 공짜로요. 그걸 다 어머나. 돈을 네. 엄청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표 받으려고 첫날부터 다 예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는 이제 미리 가서 바로 줄 서가지고 가장 가운데 자리에서 봤는데 네. 그게 원래는 몇십만 원짜리인데 그걸 이제 무료로 본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쇼가 이제 델타 항공에서 전반적으로 비행기를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의 경험을 설계를 해서 네. 사람들한테 델타라는 브랜드를 상당히 인지를 엄청나게 시켜줬던 각인을 거죠. 시켰겠네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CES가 제품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자신들의 브랜드나 메시지를 이제 보여주는 이런 종합적인 쇼다. 뭐 이렇게도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그것도 흥미롭게 지켜보셨고 어떤 게 또 가장 흥미로웠던가요? 좀 흥미로웠던 것 중에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체험하는 것도 있지만 제품에서 가장 흥미롭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전기로 소금 맛을 내게 해주는 일렉트릭 솔트 스푼이라는 게 그거 나왔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동그랗게 네. 그냥 보통 근데 그게 짠맛을 느끼게 해준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 이게 왜 해보셨어요? 중요하냐면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단 이걸 만든 회사가 기린이죠. 일본의 기린이라는 회사인데 네. 우리가 뭐 음식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 회사잖아요. 네. 근데 이 회사에서 이거를 왜 만들었는지 이 트렌드랑도 중요합니다. 이번에 CES를 운영하는 CTA에서 테크 트렌드로 5가지를 꼽았는데 네. 그 중에 5번째가 뭐였냐면 롱기비티라는 키워드예요. 네. 이게 뭐냐면 우리 표현으로 치면 장수입니다. 장수. 무병 장수를 위해서 AI 기술이 도와준다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무병장수 건강하기 위해서 저염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혈압 잡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짜게 먹어야 맛있는데 네. 이게 못 짜게 먹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 이걸 만든 연구원이 일본이 워낙 좀 짜게 먹으니까 이걸 네. 갖고 자기가 저염식 다이어트를 했더니 네. 살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도와줄까 하다가 개발을 한 건데 저도 체험을 해봤거든요. 네. 일반적인 국물을 먹었을 때 싱거워요. 네. 그런데 여기 뒤에 버튼을 5단계까지 있거든요. 5단계를 딱 하고 네. 딱 국물을 먹으면 네.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처음에는 오히려 밍밍하다가 네. 마지막에 끝에 마치 이렇게 우리가 요즘에 뭐 킥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맛이 확 오듯이 짠맛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 전기 자극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원리를 물어봤더니 네. 이 숟가락에 일부의 전류를 흘려서 저희 혀가 소금물 원래 소금 짠맛을 슉 지나가는데 이거를 오랫동안 길게 머금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럼 이제 와 너무 좋다 팔릴 것 같다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체험한 결과는 1세대는 건너뛰고 2세대 나오면 사야겠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효과가 좋은데 방법이 네. 빨리 먹으면 안 돼요. 천천히 먹어야 돼요. 건강에 좋겠네요. 천천히 네, 그러니까 먹어도. 억지로 건강을 좋게 하지만 이거의 목적은 원래 되게 행복하게 그러면 먹으면서 해야 가격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인지는 아세요? 네, 실제로 일본에서 지금 그 한정판으로 나왔는데 한 20만 원 전후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살 수는 있지만 저도 네. 다음 버전 나오면 사야지 그랬는데 이런 기술들이 결국엔 되게 재미있는 이 트렌드랑도 어울려지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이번 있을 것 주 같습니다. CES 2025의 최대 화두는 단연 AI 그리고 이제 젠슨 황 그 엔비디아 CEO였던 것 같은데 네. 젠슨 황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번에 그
CES 2025에서 보셨던 그 AI 기술이 네. 이전하고 얼마나 달라졌다고 느끼셨는지 이걸 네.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젠슨왕이 이야기한 것의 가장 핵심은요. 기본적으로 그 젠슨왕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우리가 이제 쓸 수 있게 했다는 거고 포인트는 뭐냐면요. 챗GPT 아시겠지만 챗GPT는 텍스트잖아요. 네. 글자. 문자, 그래서 이제 네. 인터넷에 있는 걸 모두 다 학습한 건데 이번에 젠슨왕이 이야기한 것은 세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VLM이라고 그래서 챗GPT가 LLM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거대언어 얘기하거든요. 모델이요? 네. 네. 근데 이제 앞에가 라지가 아니라 비디오인 거예요. 오. 비디오 랭귀지 모델입니다. 그럼 아. 비디오 랭귀지 모델이 뭐냐면 네. 쉽게 말해서 얘한테 CCTV 영상 주고 나서 1시간짜리 영상 주면 얘가 그거를 갖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시간에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그럼 그한테 무슨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야 내가 CCTV에서 봤더니 갑자기 저기 짐이 떨어져 있던데 이거 왜 떨어진 거야? 라고 물어보면 이 녀석이 23분쯤에 실제 작업을 하시는 분이 작업하다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는 걸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렇게 만든 모델을 젠슨왕이 이번에 오픈 소스,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게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쓰려면 그 대신에 엔비디아의 GPU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플랫폼 전략을 하는 것들 네. 이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가능해진 이유가 뭐냐면 AI가 영상을 엄청나게 학습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학습을 왜 어떻게 했느냐? 원래 이 GPU가 게임을 위한 거잖아요. 네. 근데 게임 요즘에 보면 완전 현실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물리 법칙. 그러니까 실제로 바람 불고 무게감 있고 이런 거를 AI가 다 이해를 해서 그 안에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야 만약에 니네가 실제로 로봇을 만들고 싶은데 로봇이 데이터가 없잖아? 쉽게 말하면 게임에서 시뮬레이션 하면 돼. 왜냐하면 현실하고 똑같으니까. 그럼 이거를 갖고 너네가 공부를 시키면 결국엔 너넨 기계만 있으면 기계에다가 우리가 만든 엔진 넣으면 로봇 만들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나온 키워드가 피지컬 AI. 피지컬 AI. 네, 그러니까 AI가 몸이 있다. 예. 그럼 로봇이 된다는 거죠. 아. 그럼 이제 일반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렇게 되면은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로봇을 강력할 위한 수밖에 AI 없다. 시스템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강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챗 GPT를 우리가 직접 만들진 않잖아요. 그런 걸 활용하는 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네. 비슷하게 영상을 갖고 시뮬레이션하고 학습을 할 수 있는 이 도구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엔비디아가 제공을 해주니까 네. 그거에 대한 학습을 갖고 밖에 있는 움직임을 하는 로봇 껍데기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이 껍데기를 싸고 잘 만들 수 있는 게 어디냐? 이러면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마치 드론 만들듯이 이제 심천에 있는 수많은 중국 이제 세계 공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데서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중국이 왜 강력하냐 이번에 CES에서 네네. 그런 이유들이 그런 맥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또 이제 AI 혁신에서 좀 많이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좀 글래스 기술이에요. 글래스? 네, 스마트 글래스인데 이게 진짜 쓸만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글래스가 무슨 의미예요? 안경이요. 안경. 근데 안경에 네. AI가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차고 있는 게 네. 이게 AI 안경이에요. 일반 안경 같지만 정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여기에 보면 카메라 같은 게 오른쪽 끝에 달려 양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까만 게 두 개 보여요. 네, 그 제가 만약에 여기서 얘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이렇게 누르면 불 들어왔어요 지금.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사진 찍힌 거거든요. 저 찍으셨어요? 제가 지워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얘한테 말로 뭐 Hey 메타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삥 지금 그러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한테 만약에 뭐 Can you describe thi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이거 영어로 이거 묘사해 줄래? 네,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됩니다. 근데 이게 되는데 예. 중요한 건 지금 뭐 this is 소리 person. 들려요. 네, 소리 어쩌고 들려요. 저쩌고. 지금 영어로 하는 거예요? 네, 영어로.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 거라서.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중국 회사가 예. 비슷한 기계를 막 냈어요. 뭐예요 중국 거는? 중국 회사들이 브랜드가 워낙 많은데요. 그런 브랜드들이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미국의 메타가 작년에 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비슷하게 다 낸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에는 메타가 만든 언어 모델이 들어가 있는 거고 네. 중국 회사들이 만든 건 네, 중국 회사 중국의, 거 혹은 챗GPT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네. 중요한 거는 실제로 우리가 쓸만해졌다 기계가 AI와 함께 쓸만해졌다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화두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것들을 또 선보였습니까? 네, 우리나라 같은 LG하고 경우에는 삼성 같은 경우는요. 네, 그렇죠. 뭐 또? LG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전과 연결되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네. 뭐 뭔가 이렇게 완전히 새롭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가전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줬고 뭐 조금 더 큰 TV, 조금 더 좋은 화질이 나오긴 했는데 약간 아쉬웠던 건 뭐냐면 뭔가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건 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가전 업체들이 삼성과 LG에서 10년 전에 이야기했었던 시나리오를 다 그대로 따라하고 있거든요. 누가?
중국 회사들이. 아, 네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뭐 냉장고 안에 음식이 어떻게 남아 있는 거를 TV로 연결해서 자동차와 연결하고 막 이런 것들. 네네. 근데 이게 진짜 이제 현실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현실이 된 것들을 보여준 게 이제 삼성과 LG인데 이제 중국 기업들 TCL 같은 데들 네. 이런 데들 일본 기업들도 예. 1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시나리오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TCL에서 한 게 요번에 뭐 에임인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에이미는 AI 로봇 같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봇이 이제 실제로 감정적인 교류도 하고 로봇 네, 그렇죠. 보시라는 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이 녀석이 실제로 뭐 TV나 연결되고 이런 건데 실제 이런 시나리오나 쇼들은 우리나라 회사들은 2016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똑같은 시나리오가 됐으면 그 다음에 사람들이 구매할 때 뭘 생각할까? 가성비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입장에서 우리가 고민이 네. 돼야 되니까 네. 그 다음 혁신으로 좀 가야 될 필요는 있다. 우리나라 회사들도. 네. 이런 대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나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HBM 뭐 이런 데서의 혁신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가 처음 나올 때보다 충격적이진 않지만 그렇게 뭐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일부 평가도 있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일상으로 좀 AI가 들어왔다. 이걸 좀 느끼게 하는 그런 CES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이제 네, 네. 과거에는 이제 CES 하면은 뭐 라스베가스 모터쇼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자동차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미래 기술들이 많이 선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일반 자동차 말고요. 이게 거의 모든 것에 연결돼 있는데 이번에 보였던 트렌드 중에 하나는 큰 것들이에요. 큰 것들. 예를 들면 엄청나게 큰 트랙터, 엄청나게 큰 농약 뿌리는 기계, 엄청나게 큰 무인 잔디깎기 이런 게 다 사람 없이 무인으로 하고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존디어 같은 회사고 또 캐터필러라고 하는 중장비 회사가 있는데 저도 체험을 해봤는데 그 현장에서 원격으로 제가 포크레인을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다른 주에 디지털 있는 트윈인 거죠, 그게. 이거는 이제 디지털 트윈이 아니라 현실을 직접 현실하는 연결하는 거예요. 거예요? 원격으로. 그래서 실제 공사 현장에 네. 그들이 포크레인을 갖다 놓고요. 제가 여기서 움직이잖아요. 라스베가스에서 네. 움직이면 그러면 저쪽 다른 주에서 포크레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놀래가지고 이거 떨어뜨리면 어떡해 그러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쉽게 말해서 기술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원격으로 여러 가지를 연결해주는 이런 네. 것들도 좀 보여줬는데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큰 장비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또 어렵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잔디깎기 그렇게 큰 거 어디다 쓰나 제가 여쭤보려고 그쵸.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지 이제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한국판 존디어라고 불리는 대동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동은 실제 우리나라 사이즈에 맞는 논과 밭에서 움직일 수 있는 조금 작은 무인 트랙터나 무인 운영을 보여주면서 농업 역시도 이제 모빌리티로 혁신된다라고 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아, 그래요.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흥미진진하고 네. 더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시간 제약이 있어서 네. 이번에 많은 것을 이제 보고 느끼셨을 텐데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번 CES를 통해서 어떻게 좀 나아갔으면 좋은지 네.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끝으로 좀 네. 말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중국 업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특히나 이런 엔진들, 그러니까 AI 엔진들을 만들어주는 데들을 탑재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제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 저는 예전 세운상가를 떠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세운상가에서 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 이런 농담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만큼 수많은 제조 이제 조달 시제품 제작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기술들,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빨리 해보자, 빨리 시도해보자. 수많은 걸 해보고 엎어지더라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지금은 시도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언제부터 되게 안정적인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중국 기업들을 볼 때 가장 놀라운 건 시도해보고 안 되면 접고 또 하는 거거든요. 그 중국 정부가 좀 많이 좀 지원해주고 그런가요? 그럼 차이가 좀 있습니까? 그런 우리하고?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우리가 말하는 부품 생태계나 이런 게 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시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보면은 또 기술 혁신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안에서 좀 살아남는 기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AI의 도구들을 이제 인베디드하는 뭐 마음 AI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인베디드하면 장착했다는 건가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실제 아주 이제 소형으로 만드는 네. 아니면 챗 GPT 같은 거를가 다 못해주는 업무용 솔루션을 도와주는 뭐 영림원이나 네. 삼성 SDS나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회사들 네. 같은 경우에는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잘하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특화될 수 있는 영역,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걸 빨리 시도해 보면서
만드는 이런 좀 실행력이 지금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교육업체에서도 신기술을 선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웅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어떤 걸 보여줬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책들을 바로 네. 이 챗GPT 이게 그 이제 이 기계에 비춰주면 그거를 언어들도 수십 개 언어로 이제 읽어줄 뿐만 아니라 엄마의 목소리를 30초 정도만 3분 정도만 학습을 시키면 엄마 목소리도 읽어주고요. 그다음에 엄마 목소리는 듣기 싫어가지고 공부 안 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아이들한테 이제 웃자고 피곤할 하는 때 이제 얘기고요. 읽어줄 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런 게 이제 구현이 되는군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실생활에 AI가 얼마나 이제 가까이 다가올 수 있을지 내년 후년 거듭하다 보면 더 많이 정말 그 발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번에 다녀오시면서 가장 크게 느끼신 부분은 뭐예요? 늘 이쪽 부분 연구하시고 다니시다 보니까요. 이제 진짜 시작이다. 근데 네. 진짜 시작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게 지금 뭐 어떤 때랑 비슷하냐면 그 우리가 드론이랑 네. 로봇 청소기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요. 네. 드론, 로봇 청소기 둘 다 지금 중국이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왜 생겼을까 생각하면 앞서서랑 비슷한데 계속 시도해보고 실패하고의 움직임들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걸 안 하고 있다는 거에 두려움이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번에 특별한다기보다는 5년 전, 6년 전에 말했던 비전들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실행하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다른 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떤가? 예. 매해 새로운 컨셉을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시제품으로 끝나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컨셉이 나와요. 또 시제품으로 끝나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실행하는 중국은 해보고 상품화를 하고 그다음 심지어 걸 내고 가성비까지 갖추고 네, 그렇게 네. 하고 있고 일본은 긴 전략을 갖고 꾸준히 호흡을 가지고 조금씩 쭉. 나오는데 네, 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되게 지금 고민이 되는 시기다. 근데 분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네. 뭔가 움직이고 해봐야 된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덕진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이자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시 41분입니다.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오늘도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정리를 하고 갈까요? 네.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좀 좋지가 않았고요. 다우가 마이너스 1.86% 빠졌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1.54%, 나스닥은 2.34% 이제 빠지면서 비교적 좀 크게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일단 이제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 좀 빠졌는데 애플이 마이너스 2.7% 정도 빠졌고요. 이제 네. 대만의 한 연구원이 올해 좀 아이폰 성장 좀 둔화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을 밝혔고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5.93%나 빠졌는데 젠슨항이 뭐 CES에서 되게 좋은 얘기 했지만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좀 안 좋았고 테슬라가 마이너스 3.83% 좀 빠지면서 네. 이게 미국을 대표하는 이런 3대 기업이 좀 많이 급락한 게 영향을 줬습니다. 또 거기에 미국의 고용지표 뭐 아이러니하지만 경제지표가 또 너무 좋으니까 금리가 좀 계속 오르거든요. 결국 금리 상승이 또 차익 매물에 빌미가 됐고 좀 심지어는 한 증권사에서는 미국에 금리 인하 없는 거 아니냐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네. 전망까지 나오면서 미국의 증권사에서. 네, 미국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네. 거기서 좀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전망까지 나오다 보니까 금리 충격에 어쨌든 미국 증시가 지난주는 상당히 좀 부진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고용 지표가 좋은 거잖아요. 네, 미국 좋죠. 경제 지표 네. 보면은 또 서비스업 지표도 좋게 네. 나왔죠. 네. 그렇게 이제 예상보다 좋다 보니까 미국 금리가 내려갈 확률이 지금 점점 낮아져 낮아지고, 보이는데 자 지금 미국 증시는 이렇게 어떻게 견조하게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최근에는 근데 좀 이제 흔들리고 있어요. 사실 이제 12월 말부터 좀 빠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최근에 오히려 한국이 더 좋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좀 흔들리고 있는데 이 경제 지표는 끄떡이 없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도 좀 올라가고 있고 또 뭐 아까 말씀드린 고용 지표도 지금 예상보다 훨씬 지금 잘 나오는데 고용 자체만 봤을 때는 미국이
뭐 꺾인다 하는데 여전히 네. 너무 건조해 보이고 그리고 24년도 작년 전체 노동시장을 보면은 월 평균 18만 6천 개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네. 보통 우리가 고용 잘 된다고 할 때 10만 개 넘으면 견조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 그걸 훌쩍 뛰어넘은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주요 투자 은행들이 금리 인하 횟수를 지금 줄이고 있고 인하도 없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금리가 원래도 높았지만 경제 지표까지 좋은데 그 이유가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하나 남아 있잖아요. 네. 이게 조만간 또 이제 취임을 하니까 발표가 될 예정인데 금리가 어쨌든 이렇게 자꾸만 올라가는 또 정책 리스크까지 있어서 네. 지금 증시에는 부담이고 근데 금리가 오르면 뭐 대형주들이야 좀 버틸 수 있지만 중소회사들은 비용 부담이 자꾸만 커지거든요. 자금 조달하기도 좀 쉽지 않고 금리 오르면 또 할인율이 증가해서 주식시장에는 어쨌든 좀 불안하게 좀 작용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미국 증시 좀 상승폭도 작년에 워낙 컸고 금리라든가 관세, 트럼프 정책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도 해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변동성 뭐 안 좋다 이거보다도 좀 변동성 확대에 좀 주의를 하자라는 좀 그런 그 시각들이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상황에서 뭐 미국 주식에 급하게 덤비기보다는 조금 상황을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채권 투자는 좀 매력이 있다고 보세요? 그 채권은 사실 금리 오르면 손해를 보죠. 왜냐하면 채권 가격은 반대로 빠지니까. 네. 다만 지금 미국의 금리가 워낙 높은 수준이니까 고금리를 좀 어쨌든 이제 채권 투자하면 이자를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매력이 있고 혹시라도 올해 미국이 어느 시점에선 또 뭐 경기 우려가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금리가 한 번씩 또 꺾일 가능성도 있어요. 중간중간. 그러면 그럴 때 또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채권 투자를 해놓으면 어쨌든 뭐 경기나 이런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빠졌을 때는 반대로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약간 이제 방어한다 그러죠. 방어 측면에서 한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도 채권에 대해서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최근 보면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오르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네. 한 거의 최근에 거의 한 70달러 중반까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때 네. 60달러 중반까지 빠졌다가 네.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좀 오르는 이유는 좀 이것도 좀 수급 요인이 좀 있는 게 중국이 좀 부양책 쓴다 이 네. 얘기가 좀 있잖아요. 그럼 네. 일단 수급은 좀 수요는 좀 늘 텐데 근데 사실 그거보다도 공급 축소 가능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에 러시아 석유 회사 유조선을 제재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 암흑선단이라고 불리거든요. 이들이 뭐냐면 이제 그림자 선단인데 183척 등이 이제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뭐냐면 미국 제재 때문에 러시아나 이제 이란 같은 경우 사실 이게 불법으로 뭐 중국 같은 데다가 이렇게 수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안 잡히는 거거든요. 원유를. 네, 원유 같은 거 사실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는데. 암흑선단이라고 네. 한다고요. 네. 근데 이거 자체도 이제 어쨌든 그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그 활동하지 말라는 거죠. 유조선 너네 아예 다니지 마라. 네. 근데 예전에 좀 암암리에 좀 이걸 풀어줬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제재한다 그랬고 또 중국마저도 최근에 그 한 이제 항구에서 이런 러시아나 이란 선박을 이제 여기 들어오지 마라. 금지령을 좀 내렸다고 합니다. 네. 사실 중국도 약간 이제 미국 그 정책을 좀 봐야 되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약간 이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선제적으로 좀 제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러시아나 이란에서 원유 공급이 안 되면 공급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공급 줄면 당연히 유가는 오를 오르는 수밖에 거죠. 없겠죠. 그래서 그동안 네. 유가가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까지 좀 겹치면서 공급 이슈로 유가 오르는데 다만 이게 좀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경제는 좋을 게 없는 게 지금 내수 경기도 안 좋고 환율까지 오르고 요즘에 휘발유 가격 많이 올랐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환율이 1,500원까지 만약에 또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네. 유가 상승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계속해서 소비자 물가에 또 이게 뒤늦게 좀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한 경제연구소에서 자료를 내놨는데 환율이 만약에 1,500원까지 상승을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네. 소비자 물가가 무려 7%나 3개월 뒤에 오른다고 하니까 네.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 3.9% 감소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시중금리가 4.6% 포인트가 올라가고 8개월 뒤에. 그러니까 이게 모든 면에서 지금 네.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어쨌든 환율이나 우리가 유가 좀 안정화되는지 계속 좀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그 CES 2025에서 젠슨항 CEO가 이제 주목받았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는 이제 상용화가 멀었다 이런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이전에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주 또 일부 고평가 테마주가 폭락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업계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이게 그 상용화까지 시간 걸리는 건 다들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데 너무 멀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젠슨항 CEO는 무려 15년 후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2030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15년 후면은 204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먼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젠슨항의 발언은 또 무게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국내에서 아이온큐란 기업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 한국 투자들이 아이온큐 이제 미국의 대표 기업인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5위입니다. 네. 투자한 금액도 무려 4.5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렇군요. 투자해 놓은 거예요. 한국 네. 투자들이.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날 하루에 39%가 빠진 거예요. 당일날. 그리고 이제 런던에 상장된 그 ETP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상장지수 금융상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네. 아이온큐 3배 추정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그러면은 뭐 손실이 100%. 100% 넘어. 그래서 지금 예. 거래 정지돼서 상장 폐지 지금 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도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일부.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밝은 미래는 맞는데 네. 주가가 아이온큐 주가가 22년에 3.04달러였어요. 최근에 54.74달러까지 올라갔어요. 오르긴 많이 올랐군요. 한 20배 가까이 올랐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급락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저도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게 양자 컴퓨터가 된다 안 된다 이 부분보다 아직 실적이나 이런 게 없거든요. 가시성이 없는데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단기간에. 근데 그런 상품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했는데 결국 그게 이제 한 CEO의 발언 때문에 이제 폭락하면서 리스크가 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조금 주가는 좀 부진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둘 수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한 네. 투자는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 분위기 좋았다고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오늘은 좀 얼마나 빠진 거죠? 오늘은 좀 빠졌는데요. 네. 코스피가 2,489포인트에 끝나서 좀 2,500을 깼는데 마이너스 1.04% 네, 정도에 26.2 많이 포인트 빠졌습니다. 빠졌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708포인트에 끝나서 1.35%, 9.68포인트 이렇게 좀 하락해서 네. 양 시장 모두 다 1% 이상 빠졌는데 네. 오늘은 이제 미국의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많이 팔아서 대형주가 좀 부진했던 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삼성전자 오늘 또 많이 빠졌어요. 네, SK하이닉스도 오늘도 그렇고요. 2%. 네, 이렇게 이제 많이 빠지면 이제 거의 바닥을 좀 다진다 그러나요? 찍었다고 봐야 근데 되나요? 이제 실적이 되게 네. 그날 지난주에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날 당일날 주가가 3% 가까이 왜 올라가지고 그랬어요? 그때는요? 이게 학습 효과 때문이죠. 이게 이제 더 이상 나쁠 건 아니다. 예, 안 좋은 건 맞는데, 근데 2018년도 4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이런 일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당시에도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 오히려 그때 외국인들이 막 저점 매수하면서 주가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실적은 최악이면 뭐죠? 이제 더 이상 나쁠 게 없는 거죠. 그 당시 주가는 얼마였었죠? 그때도 그때 제가 주가까지는 제가 좀 기억은 네. 안 나는데. 네. 당시에 주가 미리 좀 빠지고 있었는데 2019년도 1월 달에 이제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주가가 무려 19%나 급등했어요. 한 달 네. 동안. 그 이유가 이제 똑같은 거죠. 지금 안 좋은 건 맞지만 네. 앞으로 하반기엔 좋아진다.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금도 저는 좀 비슷한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네.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 삼성전자 되게 안 좋게 봤었잖아요. 근데 모건 스탠리도 이거 실적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지금은 비중 확대해라. 이렇게 좀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네. 좀 PER은 11.46인데 PBR이 지금 0.98이라고요. 네, 0.1배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래요. 주가는 과거보다 낮은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현대차 그룹이 얼마를 투자한다고요? 24.3조 원을 어디에 투자한다는 미국이 거죠? 아니라 한국에 투자합니다. 한국에 이제 대규모 그러니까요. 최대 규모죠 이게 거의.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놀라신 게 미국 아니냐 이렇게 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투자하면 항상 미국에 하니까 네. 저도 기사 보고 국내네 그랬는데 네. 정의서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내수 부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면 고용이 증가하잖아요. 네. 아마 그 부분도 있었던 것은 미국보다는 이제 한국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다만 이제 한국에 투자하는 거 중에 많은 부분이 네. 자율주행 AI 뭐 이런 이제
그 첨단 산업 쪽에 좀 투자를 네. 하겠다. 그럼 전기차 전용 공장 같은 네, 것도 맞습니다. 만드나요? 네. 그리고 전기차 전용 공장, 그 로봇은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네. 뭐 거기랑도 나중에 연관은 짓겠죠. 그래서 지금 투자를 또 안 하면 또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지금 국내 경기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한국에도 좀 대규모 투자를 할 것 같고 네. 현대제철이 아마 미국에 투자하는 것 같아요. 아직 네. 결정은 안 됐는데 거기다 아마 강판 공장을 짓지 않을까. 강판. 네, 미국에다 현지에다 직접 알겠습니다. 관세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그럼 어떤 금융 일정을 좀 주목해 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네, 오늘부터 이제 최대 바이오 행사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그렇군요. 바로 또 연휴 16일까지 열리네요. 열리고요. 네. 1월 15일이 좀 중요합니다. 그때 요즘에 미국 좀 금리 올라서 미국의 12월 소비자 물가가 조금 낮게 나올 필요는 있는데 한번 지켜보시고요. 16일은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결정인데 아마 대부분 예상은 금리 인하인데 환율 때문에 좀 약간 이게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한번 보시고 1월 17일은 중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나올 예정이니까 이런 일정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거 있으면 바이오주에 관련 관심 가져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에 관심? 바이오 이슈들이 좀 나오니까 네. 예, 그런 쪽에 이제 참가한 기업들이 있으면 뭐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도 참가를 하는데 네. 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